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물통을 엎지른 듯 시커멓기만 했습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기왓장을 후려쳤고 음습한 바람은 대청마루의 등불을 금방이라도 꺼뜨릴 듯 위태롭게 흔들었지요. 유기전에서도 손꼽히는 비단 상단, 화성 상단의 안채는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단의 진정한 기둥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촉망받던 젊은 주인, 이현우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떨구고 있는 아내 민서윤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 최고의 상제를 지닌 여인이라 칭송받으며 남편과 함께 상단을 이끌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아비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나약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이미 고개를 저으며 물러간 뒤였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는 너무나도 사나웠고 젊고 건강했던 사내의 몸을 하룻밤 사이에 갈대처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윤, 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새하얀 모시옷을 섬뜩하게 물들였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그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의 애원에도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의 생명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남은 사력을 다해 품속을 더듬더니 작고 네모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서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피가 묻어 미끌거리는 작지만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시오. 약조해 주시오.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애끓는 눈으로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담으려 애쓰던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잃었고 서윤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서방님, 서윤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한 번 떠나간 지아비의 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이 비단 주머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병마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만이 차가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빛나던 한 여인의 삶이 가장 어둡고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폭풍 후 치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차에 가시지도 않은 장례기간, 화성상단의 분위기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상단의 안주인이자 서윤의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곡을 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눈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자신의 상단의 재물을 헤아리느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제를 지내고 문상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바로 그날 오후, 최 씨 부인은 기어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서윤을 무릎 꿇리고는 모든 하인과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잘 보거라. 이 불길하고 간악한 년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 뒤로 어떤 흉사가 일어났는지를 똑똑히 보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서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뺨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년이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 내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애군이 멀쩡하던 내 아들의 명주를 끊어놓았단 말이다. 실성한 듯 외치는 최 씨 부인의 주장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효시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 옆에 서 있던 시동생 이현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서서 거들었지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형수가 들어온 뒤로 상단에 크고 작은 손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필시 형수는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려 들어온 흉물이 틀림없습니다. 서유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기 힘든 며느리에게 그들은 위로는커녕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여봐라, 이 더러운 년을 당장 우리 집에서 끌어내라. 저 년이 쓰던 물건은 모조리 불태우고 소금을 뿌려 부정함을 씻어내도록 해라. 그녀의 명령에 하인들이 우물쭈물하며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인의 몸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옷고름이 뜯겨나가고 곱게 빗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한때 화성상단의 안주인으로 존경받았던 그녀는 이제 한낱 죄인처럼 짐승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굳게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민서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질척이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행복을 꿈꾸던 집,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거부하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는 어느새 빗줄기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싸늘한 빗물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는커녕 애군을 몰고 온 며느리라며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의 작은 쪽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 씨 부인과 시동생 현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꼴 좋구나. 감히 내 아들 자리를 넘보던 것이 이제 보니 내 본 모습은 길바닥의 거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현성 또한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형수, 다시는 우리 화성상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다시 눈에 띄면 그때는 광에 가두어 굶겨 죽일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쪽문은 다시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와 지옥, 불보다 더 뜨거운 증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질척이는 흙바닥을 딛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은 소복이 그녀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맹수처럼 번뜩이는 그 눈빛은 굳게 닫힌 화성상단의 대문을 꿰뚫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이 남긴 피 묻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그녀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최 씨, 그리고 이현성. 당신들이 오늘 나에게 한 짓을 내 반드시 피눈물로 되갚아 줄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그 재물, 그 오만한 권세, 내가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어 당신들 발밑에 깔아줄 것이다. 이것이 당신들 손에 죽어간 아들이자 형의 아내가 보내는 핏빛 약속이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처량한 새벽빛이 한양의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허름한 헛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추위에 떨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지요.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피가 군데군데 묻어 검붉게 변해버린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유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나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얇은 기름종이에 깨알같이 적힌 수십 장의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언뜻 보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와 숫자, 그리고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암호문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서유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단의 일을 돌보며 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암호를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쪽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성상단의 명주를 쥐고 있는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거래 장부였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화성상단이 지난 수년간 조정의 고관대작들에게 건넨 뇌물의 내역, 경쟁 상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였던 비열한 공작들, 그리고 탈세를 위해 이중으로 작성한 가짜 장부의 원본까지 상단의 모든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요 거래처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서유는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어머니와 동생의 탐욕과 배신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될 경우 홀로 남겨질 아내가 저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지킬 마지막 무기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시동생뿐만 아니라 화성상단과 얽힌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부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서유는 화성상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터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사랑이자 동시에 잔인한 복수를 위한 칼날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겨준 이 칼로 당신의 원수를 베고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화성상단을 저들의 손에서 되찾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남편이 남긴 이 치명적인 유산은 쫓겨난 며느리 민서윤을 가장 무서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힘의 원천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자 서윤은 헛간을 나섰습니다. 밤새 그녀를 짓누르던 슬픔과 절망은 간밤의 비에 씻겨 내린 듯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냉철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저작거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번화한 유기전이 아니라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초라한 운막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새 품고 있던 남편의 비밀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화성상단의 모든 비밀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은 뒤 유일한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한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이 장부가 남의 손에 들어간다면 복수는커녕 자신의 목숨부터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이제 화성상단의 비밀은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가 된 것이지요. 제가 완전히 식자, 서유는 그 잿더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유산은 이제 제 머릿속에, 제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복수심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관에 고발하여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몇 가지만 흘려도 그들은 역적으로 몰려 삼쪽이 멸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유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수는 너무나도 시시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자신을 내쳤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재산 다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는 바로 그 돈으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칼이 아닌 돈으로
복수하겠다.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리고 당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부와 명성,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빼앗아 주겠다. 당신들이 가장 신뢰했던 거래처가 당신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었던 돈줄이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게 만들 것이다. 당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내가 오늘 느낀 이 절망과 고통을 100배, 1000배로 되돌려주겠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지금의 서유는 빈손이었습니다. 당장 하룻밤 몸 누일 곳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거대한 화성 상단과 맞서기 위해서는 미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박만중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윤의 아버지와 함께 한양 상계를 주름잡았던 대고서상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저작거리에서 아이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늙은 훈장으로 칩거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박만중을 사람의 그릇과 돈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진짜 상인이라 평하곤 했지요. 서유는 수소문 끝에 허름한 서책방 구석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만중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예를 갖추어 큰 절을 올리고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과 복수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묵묵히 담뱃대만 빨고 있던 박만중은 서윤의 말이 끝나자 깊은 주름이 펜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고 흐렸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를 찾아와 무엇을 얻고 싶은 개냐? 복수를 위한 자금이라도 대달라는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를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는 제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고 제 복수를 지켜볼 증인이 되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확신에 찬 대답에 박만중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엽전을 꺼내 서윤의 앞에 놓았습니다. 고작 국밥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든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좋다, 내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나. 죽은 내 아비의 눈을 꼭 닮았어. 박만중은 서윤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 엽전으로 보름 안에 비단 한 필값을 벌어 내 앞에 가져오너라. 만약 네가 그것을 해낸다면 이 늙은이가 너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바람벽이 되어주마. 허나 해내지 못한다면 복수 같은 허황된 꿈은 깨끗이 잊고 내 갈 길을 가거라.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엽전 3푼을 소중히 감싸쥐고는 박만중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보름 뒤 반드시 비단 한 필과 함께 어르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윤은 곧장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보름 안에 비단 한 필값을 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그녀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아니 10발 앞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의 내용이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주목한 것은 얼마 전 남편이 남해의 염전 주인과 비밀리에 맺었던 소금 독점 계약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흠뻑 적셨던 그 끔찍한 폭우를 말입니다. 그녀는 곧장 마포나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뱃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며칠간의 불편함 정도로 생각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뱃길이 막히면 한양으로 들어오는 소금의 공급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터, 그렇게 되면 한양의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서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진 엽전을 털어 시전의 소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가게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던 질 낮은 관겸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런 소금을 뭐하러 사가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지만 서유는 묵묵히 소금을 자루에 담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한양의 소금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금값은 평소에 2배로 뛰었고 닷새가 되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서유는 그때까지 미동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장의 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노린 것이지요.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그녀는 자신이 사들였던 소금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소금을 내놓자마자 상인들과 안악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샀던 가격에 무려 20배에 달하는 값에 소금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엽전 3푼이 순식간에 비단 10피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으로 불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소금 가게 주인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약속한 보름이 되기 닷새 전, 서유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명주 비단 1필과 남은 돈이 담긴 묵직한 돈주머니를 들고 박만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박만중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죽은 친구의 딸에 대한 대견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윤이 보란 듯이 시험을 통과하자 박만중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모아두었던 숨은 재산과 과거에 연을 맺었던 상단의 인맥을 모두 서윤에게 내어주었지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시장을 지배할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박만중의 말에 따라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주, 즉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결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했지요. 그녀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시장에는 순식간에 여주라는 신비로운 거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귀신 같은 정보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했고 과감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손대는 사업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정보였습니다. 그녀는 박만중의 도움을 받아 한양의 모든 길목과 주막, 기방에 자신의 정보원들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소문부터 고관대작들의 은밀한 대화, 각 상단의 거래 동향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여주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의 내용은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 주었지요. 이렇게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주는 다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가뭄이 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전국의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북방 오랑캐와의 관계가 험악해질 것이라는 낌새를 눈치채면 전쟁에 필요한 약재와 무기 재료들을 독점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그녀의 자본은 눈던기처럼 불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여주는 한양 상계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속의 산광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너울 속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얼마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화성상단의 며느리
민서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여주라는 이름으로 힘을 키우는 동안 화성상단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주인이었던 현우가 사라지고 눈엣가시 같던 며느리 서윤까지 내쫓은 최 씨 부인은 이제 상단의 모든 재물을 제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아들 현성에게 상단의 대외적인 일을 맡기고 자신은 안방에 앉아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영 방식은 신중하고 치밀했던 현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과시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른 상단들을 압도하기 위해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고 고관대작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바쳤습니다. 무능한 현성은 아버지와 형의 후광을 믿고 시장 조사는커녕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인삼무역이었습니다. 당시 인삼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품목이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국경의 정세와 날씨,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의 변덕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현우는 생전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최 씨 부인과 현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삼무역으로 대박을 터뜨려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상단의 거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인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윤, 아니 여주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과 현성의 탐욕스러운 행보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탐욕은 상인의 가장 큰 적이라 하셨지요, 아버님. 저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그녀는 박만중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적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를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화성상단이 인삼무역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곧 다른 부분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은 이제 단단한 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계 덩어리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녀는 화성상단이 가장 높이 날아오르기를, 가장 큰 탐욕에 취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일수록 떨어질 때 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화성상단의 탐욕은 서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복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여주라는 이름의 서윤은 마침내 화성상단을 향해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화성상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삼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리석게 인삼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너무 뻔하고 자칫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삼의 보조 약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에 인삼을 수출할 때는 인삼의 효능을 보존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감초, 대황, 당귀 같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함께 가공하여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삼에 비하면 값도 싸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라 최 씨 부인과 현성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오직 비싼 인삼을 사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주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풀어 시장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감초와 대황, 당귀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격보다 두세 배 높은 값을 쳐주며 물건을 매입했기에 전국의 약재상들은 신이 나서 자신들의 재고를 모두 여주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한양의 약자의 시장은 씨가 마르다시피 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화성상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만 근의 인삼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함께 포장할 보조 약재를 단 한 뿌리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 상인들과 약속한 선적 날짜는 다가오는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지요. 최 씨 부인은 길길이 날뛰었고 현성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시장의 모든 약재는 여주라는 신비의 거상이 모두 싹쓸이 해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화성상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주의 대리인을 찾아가 약재를 팔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주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사들였던 가격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을 불렀습니다. 상도이를 무시한 횡포였지만 화성상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금을 지불하고 약재를 구입해야만 했지요. 이번 거래로 화성상단은 인삼무역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상단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재정 상태에 처음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윤이 날린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만으로 화성상단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한양상계는 여주의 무서운 수완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누구도 이 공격이 오직 화성상단만을 겨냥한 치밀한 복수의 시작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화성상단의 자금줄에 상처를 입힌 서윤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상단의 재물이 아닌 상인의 목숨과도 같은 신용이었습니다. 상거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거상의 거래는 대부분 현물이 아닌 차용 증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이 무너지면 상단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주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저작거리 곳곳에 교묘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화성상단이 이번 인삼무역으로 큰 손해를 봤다더군. 글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말도 있던데. 쉿! 조용히 하게! 화성상단에서 발행한 차용증서가 곧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런 소문들은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뜬소문처럼 시작되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지요. 여주는 이 불안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리인을 시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화성상단의 차용증서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보다 훨씬 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화성상단이 곧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차용증서가 온전하겠소?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니 이 정도 값이라도 받고 파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일 것이오. 그녀의 대리인은 차용증서를 가진 상인들을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한 상인들이나 소문에 불안을 느낀 상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차용증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상단의 차용증서가 헐값에 거래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헛소문이 되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침내 화성상단과 거래하던 다른 상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성상단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상 거래를 중단하고 밀린 대금을 당장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재값 폭등으로 이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화성상단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현성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려 애썼지만 여주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신용은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화성상단은 돈이 있어도 거래를 할 수 없는 상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의 두 번째 칼날은 화성상단의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화성상단의 대외적인 신용을 무너뜨린 서윤의 다음 목표는 상단의 내부를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이 단단하면 버틸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면 거대한 성도 쉽게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내부를 무너뜨릴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시동생 이현성이었습니다. 현성은 형의 그늘에 가려 항상 열등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형이 죽고 자신이 상단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어머니 최 씨 부인이 쥐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은 시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더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현성의 이런 비뚤어진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주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현성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화성상단의 이현성 도련님 되십니까? 저희 주인 어른께서 도련님의 비범한 상제를 높이사 비밀리에 큰 거래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현성은 경계했지만 여주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주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목재 무역의 독점권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궁궐 증축 공사로 인해 목재 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흘리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상단과는 별개로 현성 개인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유혹했지요. 이 거래는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노인네들은 이런 과감한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시지요. 도련님께서 진정한 상단의 주인이 되시려면 도련님만의 자금과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현성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여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몰래 상단의 자금을 빼돌려 여주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지만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익이 생기자 그의 대담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이제 죄책감도 없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상단의 공금을 횡령하여 여주와의 비밀 거래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서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여주가 그에게 안겨준 작은 성공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그가 빼돌린 상단의 자금은 고스란히 서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성은 자신이 대단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제 손으로 제 집안의 기둥을 하나씩 빼내어 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서윤의 세 번째 칼날은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을 빌려 최 씨 부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비수였습니다. 화성상단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서윤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성상단의 근본이자 그들의 자존심인 비단 사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지요. 화성상단이 한양 최고의 상단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최고 품질의 명주 비단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단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생사, 즉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비단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의 대부분을 이 생사 유통을 장악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장의 모든 약재를 싹쓸이했던 것처럼 전국의 주요 생사 생산지인 경상도와 전라도의 양잠 농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생사를 앞으로 3년치까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었기에 그들은 앞다투어 여주와 계약을 맺었지요. 이 사실을 화성상단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비단을 만들기 위해 생사를 구하려 했을 때 시장에는 생사 한 타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생사는 이미 여주라는 거상의 창고로 들어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재 파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조 약재는 없으면 큰 손해를 보는 정도였지만 비단의 주원료인 생사가 없다는 것은 상단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화성상단은 더 이상 비단을 생산할 수도 팔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상단의 장인들은 일거리를 잃었고 비단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육의전의 비단 점포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주에게 사람을 보내 생사를 팔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여주 측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고사작전이었지요. 서유는 화성상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를 빼앗아 이제 그것을 역으로 그들의 목에 겨눈 것입니다. 자금난과 신용 붕괴, 그리고 내부의 배신으로 흔들리던 화성상단은 주력 사업마저 완전히 마비되면서 이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네 번째 칼날은 화성상단의 심장을 관통하여 그들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원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화성상단은 이제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자금은 바닥났고 신용은 땅에 떨어졌으며 주력 사업인 비단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서 아우성을 쳤고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상점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려 뛰어다녔지만 이미 망해가는 상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현성은 자신이 상단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진 최 씨 부인의 귀에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근 몇 달 사이에 해성처럼 나타나 한양 상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비의 거상, 여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자금력과 신묘한 정보력으로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키는 그야말로 황금의 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었지요. 지금 화성상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양에서 여주나리 한 분뿐입니다. 상단의 늙은 행수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최 씨 부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여주를 만나 자비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지요. 최 씨 부인은 수소문 끝에 여주의 대리인과 겨우 연이 닿았고 며칠 밤낮으로 문전에서 기다리며 만나주기를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간청이 닿았는지 여주가 그녀를 만나주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인 한적한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고운 비단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품과 조용한 위엄에 최 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나리, 부디 저희 화성상단을 살려주십시오. 나리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평생 나리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거상이 자신의 상단을 구원해줄 유일한 돈가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너울 속의 서유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에 대한 깊은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낮게 변조되어 있었기에 최 씨 부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화성상단의 안주인께서 이리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군요.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희망을 느끼고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여주나리, 정말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드리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말을 끊고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며느님을 내쫓으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억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후회하고 말고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착하고 현명한 아이였는데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역겨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유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벗었습니다. 너울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주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민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유순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분노와 경멸이 서린 낯설고 두려운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지요. 어찌 네가 왜 여기에? 최 씨 부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한양상계를 뒤흔들던 신비의 거상 여주가 바로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며느리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경악에 빠진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씩 다가서며 지옥의 사자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후회하신다 하셨지요? 다시 만나면 사죄하고 싶다 하셨지요?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건 꿈이야. 요망한 것이 감히 나를 희롱하는구나. 그녀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서윤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날고해진 차용증서 뭉치를 한가득 꺼내 최 씨 부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화성상단이 발행한 차용증서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자 서유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님께서 상단을 구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안 저는 시장에 풀린 화성상단의 차용증서들을 헐값에 모두 사드렸습니다. 어머님께는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어머님의 목을 조를 올감이었던 셈이지요. 서윤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순간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차용증서란 약속한 날짜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단이 발행한 모든 차용증서를 한꺼번에 들고 와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현금이 부족한 상단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파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확실한 사형 선고였지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머님? 구원을 청하러 오셨다고요? 천만에요. 어머님께서는 제 말로 당신의 파멸을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서유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대리인은 기다렸다는 듯 정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화성상단의 차용 증서가 한 뭉치씩 들려 있었지요. 여봐라, 지금 당장 화성상단으로 가서 이 차용 증서들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오너라. 서윤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어 돌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잔인한 것이냐. 그래도 한때는 내 시험이었다. 서윤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잔인하다고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들 손에 죽어갈 때 당신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제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것은 어머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방식일 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바로 그 방식 말입니다. 서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양의 저작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비의 거상 여주가 화성상단의 모든 차용 증서들을 한꺼번에 돈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그것은 사실상의 파산 선고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화성상단은 그 엄청난 규모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십 명의 관아 포졸들이 화성상단의 대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값나가는 물건들에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끼던 화려한 비단 옷과 놀이가에, 대청마루에 값비싼 서화와 도자기, 심지어 부엌의 은수저 하나까지 예외는 없었지요. 한때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던 대저택은 순식간에 빚쟁이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재산이 하나씩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아들의 목숨과도 바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낱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차용 증서들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재산이 정리되고 집안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가구들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 쌓인 흔적만이 흉터처럼 남았고 텅 빈 공간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맴돌았지요. 최 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누더기 옷 한 벌만을 걸친 채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홀로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한양 최고의 거상 여주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된 그 집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실성한 듯 앉아있는 최 씨 부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예전에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 굳게 닫혔던 대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서윤의 손끝을 따라 자신이 서윤을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흙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곳에서 맨발로 쫓겨나며 피눈물로 맹세했던 것을 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서늘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대저택은 그녀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화성상단의 파산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지요. 바로 시동생 이현성의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현성이 상단의 공금을 빼돌려 자신과 비밀리에 거래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한성부와 의금부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국고와도 같은 상단의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힌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했지요. 투서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 의금부 나졸들이 텅 빈 화성상단의 대저택에 들이닥쳐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현성을 포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현성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목에 씌워진 칼은 그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의금부의 가장 깊은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남쪽의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한양 최고의 상단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거들먹거리던 그의 오만한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것이지요. 한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 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실어증에 걸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게 된 그녀는 텅 빈 저택에서 쫓겨나 저작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까지 잡아먹은 악독한 노파라며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날 자신이 서윤을 내쫓았던 바로 그 화성상단의 대문 앞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슬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뿌린 업보의 씨앗이 맺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마지막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깊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독했던 복수의 칼날은 마침내 제 역할을 다하고 칼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수들의 비참한 몰락과 함께 서윤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경매에 나온 화성상단의 모든 자산을 사들여 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성상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았지요. 그 이름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탐욕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단의 이름을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의 이름을 따 현우 상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문 앞에 새로운 현판을 내거는 날, 그녀는 모든 상단 식구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우 상단은 과거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상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너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상단의 여주인으로서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새로운 상도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상생이었습니다. 상인의 이익은 속임수와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만 배부르기 위해 다른 작은 상단들을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커나가고 함께 나누며 시장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상단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한양 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이고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말을 비웃었지만 서유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우 상단은 거래처와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작은 상단들을 도왔으며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곧 시장의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상인들이 현우 상단과 거래하기를 원했고 그녀의 상단은 예전의 화성 상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더 올바르고 튼튼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자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상단의 모습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더 큰 가치로 승화시킨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상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민서윤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조선팔도 전체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현우상단은 단순한 비단 상단을 넘어 조선의 경제 자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결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휼미를 풀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원을 세웠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장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녀의 부는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녀의 지혜는 어지러운 시장에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홀로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된 옛 화성상단의 대청마루에 앉아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심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꿈꾸던 세상, 당신이 만들고 싶어 했던 상단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상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결국 가장 올바른 상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칼이 아닌 돈으로 복수했고 그 복수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 위에서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한양의 여주 민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쓰러져간 남편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모든 상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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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게